지난달 취업자 수가 30명 가까이 증가해서 18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실업자도 109만 명이 넘으면서 20년 만에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예산 규모를 대폭 늘리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당에서는 510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부터는 6억 원에서 9억 원대 주택의 취득세율이 잘게 세분화됩니다. 7억 5천만 원 미만인 주택의 취득세는 줄어들지만 7억 5천만 원에서 9억 원 미만 주택의 취득세는 오를 전망입니다. 미국이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예고했던 추가 관세 부과를 연기하기로 하면서 미중 갈등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공항을 점거하면서 이틀째 항공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실업자 수도 20년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장가희 기자. 네, 지난달 취업자 증가 수가 18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는데요. 몇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38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9만 9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3개월 연속 20만 명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중 정부 일자리 사업이 집중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14만 6천 명이 늘었고 숙박 음식점업에서 10만 1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예술, 스포츠와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는 6만 5천 명이 늘었습니다. 네, 그런데 세계 경기 둔화와 또 반도체 가격 조정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달에는 좀 사정이 나아졌습니까? 네, 아쉽게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역대 최장 기간인 16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지난달에만 9만 4천 명이 줄었는데요. 통계청은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 전기장비 쪽에서 취업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8만 6천 명이 감소했는데요. 업황부진으로 임시근로자도 함께 줄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취업자가 늘어난 만큼 실업자도 많이 늘었다고요. 네, 지난달 실업자는 5만 8천 명 늘어난 109만 7천 명이었습니다. 실업자는 7월 기준 2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3.9%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는데 이는 19년 만에 최고입니다. 실업자와 실업률 모두 40대를 제외하고 증가했습니다. 체감 실업률을 나타내는 확장 실업률은 0.4%포인트 상승한 11.9%로 지난 2015년 작성 이후 최대치입니다. 청년층 확장 실업률은 1.1%포인트 오른 23.8%로 나타났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내년에 500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당 내에서 나왔습니다. 또 1조 6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예비 타당성 면제는 이번 달 안으로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 내용 김정영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을 대폭 늘리자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데 합의를 했는데요. 네. 특히 민주당에서 510조 원 이상에서 최대 530조 원까지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회복과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에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게 현재 여권의 시각입니다. 네, 510조만 돼도 올해 편성했던 예산보다는 8% 이상 늘어나는 건데 이게 현실화 가능성은 있습니까? 네, 일단 올해 예산이 470조 원인데요. 여당이 제시한 530조 원 이상이 현실화된다면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3%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난 2017년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선 지 3년 만에 다시 500조 원이 넘어서게 되는 건데요. 다만 실제로 이제 530조 원이 될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재정을 뒷받침할 세수 확보에는 비상등이 켜진 상황인데요.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법인세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상반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17조 원 이상이 줄었고 SK하이닉스도 8조 원 가까이가 급감한 상황입니다.
세수가 뒷받침이 안 되면 결국 국채를 통해서 재정을 조달해야 하는데 이 그렇죠. 경우에는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당의 제안에 기재부는 일단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실화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얘기인데 한편으로는 뭐 소재나 부품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는데 이 조사라는 게 사실은 뭐 대규모 재정 사업을 할 때 경제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이거를 안 하게 해주면 조금 더 사업 추진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정청은 어제 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방안을 직접 논의했는데요.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게 될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달 중으로 1조 6천억 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국가재정법상 300억 원 이상의 사업은 무조건 예비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렇죠. 여당은 소재 부품 장비 사업 관련 사업의 경우 긴급 상황으로 분류해서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또 해외에 있는 부품 장비 전문 기업을 인수할 경우에는 법인세 세제 공제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도 밝혔는데요. 당정청은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소식 김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들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기간과 또 규모를 지금보다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 기술 개발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 방식이 크게 바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기존 1년 또 최대 1억 원에서 3년 이상 최대 20억 원 내외로 R&D 지원 기간과 규모가 확대됩니다. 기술과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초기 단계에는 현행 1년간 1억 원이 유지되지만 시장 검증을 받아 경쟁력을 확보하면 2, 3년에서 또 2억 원, 2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 규모도 더 늘어납니다. 또 경쟁력 확보를 넘어 구체적인 사업화 단계에 이르면 지원 기간은 3년 이상, 금액도 최대 20억 원 내외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분야에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죠. 네, 시스템 반도체를 비롯해 바이오와 인공지능, 미래차 등 20개 분야 152개 품목에 연간 2천억 원 이상을 구분 공모에 우선 지원키로 했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 반도체와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 헬스 분야는 매년 1천억 원 이상의 R&D 비용이 집중 지원됩니다. 지난달 초 일본의 수출 규제 직후 발표한 지원책도 이번에 다수 포함됐는데요. 국산화 수요가 높아진 소재, 부품, 이 장비 분야는 전략 품목으로 개편해 R&D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요. 관련 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을 각각 100곳씩 선정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산학연 협력 R&D 비중을 50%까지 확대해 기술 개발 성과를 보다 많은 기업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억 원 초과 또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앞으로는 금액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과세 표준액이 100만 원 오를 때마다 세율도 같이 오르는 방식으로 바뀌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네, 류 기자 이거 어떻게 바뀌는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네, 행정안전부는 현행 2%인 취득세율을 금액에 따라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을 1에서 3%로 세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6억 원 이하의 경우 1%,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이하는 2%, 그리고 9억 원이 초과되면 3%인데요. 법이 개정되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의 취득세율은 과세 표준액이 100만 원 늘어날 때마다 0.0066%포인트씩 오르게 됩니다. 즉 1억 원이 늘어나면 0.66%포인트 오르는데 이렇게 되면 6억 원 초과 7억 5천만 원 미만 주택 취득세는 지금보다 줄어들지만 7억 5천만 원 초과 9억 원 미만 주택의 취득세는 오르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개편하는 배경은 뭡니까? 네, 바로 문턱 효과를 노리고 일부러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납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6억 100만 원의 주택을 매매해서도 6억 원으로 신고하면 현행 취득세율상 1%포인트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세율이 개정되면 취득가액을 6억 원 대신 6억 100만 원으로 신고해도 1.0066%의 세율이 적용돼 6억 원으로 신고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7억 5천만 원에서 9억 원 구간의 주택 거래는 전체의 2.2%여서 서민의 세부담은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BS CNBC 유정훈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을 당초보다 3개월가량 늦추기로 하면서 이게 우리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코스피는 장중 1950선을 회복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5일 이후 8거래일 만에 장중 1950선을 넘어섰는데요.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06% 오른 1946.18에 개장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연기하기로 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지난 5일 이후 8거래일 만에 장중 600선을 넘어섰는데요.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1.63% 오른 600.35에 개장해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외환 시장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은 급락하는 모습인데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원 20전 내린 1207원에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으로 고조됐던 미중 분쟁이 일부 완화되면서 원화가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맥락상으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연기하면서 우리 증시에는 호재가 된 셈이군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전쟁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 시장에는 안도감을 줬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372포인트 오른 26,279.91의 거래를 마쳤고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도 1.48% 상승한 2,926.31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2% 상승한 8,016.36에 마감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연말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에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관세로 인해 연말 쇼핑 성수기에 휴대폰 등의 가격이 오를 것을 우려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대의 이틀째 밤샘 점거 시위가 마무리되면서 홍콩 국제공항이 다시 정상 운영을 시작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연기하면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인민은행은 10거래일 만에 달러 대비 위안화 중간 환율을 절상해 7.0312위안으로 고시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0.97% 오른 2,824.49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여파 짚어보겠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일본 불매 운동이 점점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일본을 찾는 여행객 수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본 화장품 브랜드 DHC의 퇴출 운동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먼저 최근 일본행 관광객들 흐름부터 짚어보죠.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흔히 7말 8초라고 부르는 7월 말에서 8월 초 기간이 여름휴가 절정기인데 이때 일본으로 가는 여객기 탑승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인 8월 4일부터 10일까지 일본 노선의 탑승률은 71.5%로 지난해 같은 기간 84.5%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1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한 주 전인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도 탑승률 75.7%로 저조했는데 이와 비교해도 감소세가 더 확대된 겁니다. 안 그래도 여행객 감소로 항공사들이 일본 노선 비행기를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탑승률이 오히려 더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일본을 찾는 사람들이 대거 줄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네, 하반기 전망도 좋지 않은 것으로 들었는데요. 한편으로는 혐한 방송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DHC와 관련해서는 상황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어제 DHC 코리아가 사과문을 발표하고 뒤늦게 불끄기에 나섰지만 소비자들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일본 본사의 자회사인 DHC 텔레비전은 어제도 혐한 방송을 이어갔는데요. 한국 불매운동을 아이같이 어리석다하며 조롱하는 등 국내에서 불고 있는 반일 감정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올리브영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DHC 제품들이 매대에서 퇴출된 데 이어 패션 뷰티 온라인 쇼핑몰인 우먼스톡도 DHC 제품의 전면 판매 중단에 동참하는 등 온오프라인 모두 퇴출 운동 움직임이 점점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속되는 일본 여행 불매 운동이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외교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까? 네, 외교부는 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일본의 정보 공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보복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에 대한 압박 카드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과거부터 일본의 관련 정보를 공유하자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일본이 미온적으로 나온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쿄전력이 밝힌 후쿠시마 오염수 양은 하루 170톤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총량은 115만 톤에 달하는데요. 지금은 후쿠시마 원전 물탱크에 저장하고 있지만 3년 뒤면 이마저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편으로는 일본 관광 감소가 일본의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거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다고요? 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금처럼 한국인의 일본 관광이 줄면 내년 일본 경제 성장률이 0.1%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원은 한일 경제 갈등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80% 넘게 줄게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사드 문제가 불거진 지난 2017년에 한국을 찾은 중국인 수가 75% 수준으로 급감했던 사례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일본 생산은 10조 원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일본에서 PC용 D램 가격이 급등하는 등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강화한 피해가 일본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채널입니다. 네, 일본에서 D램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일본 내 PC용 D램 가격이 한 달 전보다 10에서 20%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D램은 PC의 처리 속도를 높여주는 부품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로 D램 공급이 줄어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일본에서는 품귀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용산격인 아키하라바 상점에서는 지난달 중순 이후 D램 등 메모리 부품이 품절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사두려는 고객이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이처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지속된다면요, 상황은 더 악화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의 D램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D램 수출 규제로 일본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우리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영향이 커 대응 카드로 작용할 수 있지만 D램 수출 규제가 우리 정부의 상응 조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다음은 우리 자동차 업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미루고 사측과 추가 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등 어려운 상황에 노조도 한 발 물러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현대차 노조가 파업 연기를 어떻게 결정하게 됐습니까? 네, 현대자동차 노조는 어제 쟁의대책위원회에서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20일까지 사측과 임금단체 협약 추가 교섭을 진행합니다. 현대차 노조는 이번 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일본 경제 보복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파업을 할 경우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달 초 노조에겐 파업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윤 기자, 추가 교섭에서 결국 노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대차 노조는 20일까지 교섭에 실패하면 바로 2차 쟁대위를 열고 파업 여부를 재논의할 방침입니다. 노조는 기본급 5.8% 인상, 당기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정년을 64세까지 연장하는 것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도 요구 중입니다. 사측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이동통신업계가 갤럭시 노트 10 5G 공식 출시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기 판매 주의보를 발령한 건데요. 상황이 어느 정도인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이동통신 3사가 갤럭시 노트 10 5G 사기 판매 주의를 당부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전 예약 기간 실제와 다른 과도한 지원금을 앞세워서
단말대금 선입금 등을 요구하는 판매 사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출고가 120만 원이 넘는 갤럭시 노트 10을 10만 원 이하에 살 수 있다는 과장 광고가 성행한다는 겁니다. 네, 솔깃한 내용이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우려가 되는 겁니까? 네, 현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에서는 싼 가격을 앞세워서 신분증 보관이나 단말대금 선입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단말대금을 받고 사라지는 일명 먹튀를 하거나 보관된 신분증이 명의도용 등 제2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식 판매일까지 일주일가량 남아있는 노트 10 5G의 공시지원금은 이통 3사 모두 40에서 45만 원 수준인데요. 실구매가가 70만 원 내외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불법 보조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소비자들이 애꿎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일단 과도한 할인은 단통법 위반 여부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 방안도 마땅히 없기 때문입니다. 또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는 판매점은 사전 승낙서라는 서류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확인해보는 것도 판매점이 믿을 수 있는 곳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 보관이나 단말대금 선입금을 요구하는 영업점은 일단 경계해야 됩니다. 이동통신업계는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또 개인정보보호 자율감시센터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지난달 수출 물가가 떨어진 가운데 수입 물가는 오름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 물가는 반도체 영향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0.2%, 1년 전과 비교해서는 5.3% 하락했습니다. 수입 물가는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한 달 전보다 0.6% 올랐습니다. 통신 3사가 문자 메시지와 그룹 채팅, 또 대용량 파일 전송 등이 가능한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 다시 도전합니다. SK텔레콤과 KT 또 LG유플러스는 차세대 메시징 서비스인 채팅플러스를 연동해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송금하기와 선물하기 등의 기능을 추가해 진화된 메시지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지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1950포인트 위로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이제 1% 가까이 오르며 1943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1.2% 오름세를 보이며 597포인트 나타내고 있는데요. 600선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산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시행을 연기했다는 소식이 올라왔는데요. 호재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2.09% 오름세, SK하이닉스는 3.76% 오름세를 보이며 77,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대차는 현대차 노조가 파업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판매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서 파업을 강행하기 부담스러운 듯한데요. 임단협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합권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12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스코 엠텍입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LNG 신소재가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5.17%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으로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있습니다. 인보사 허가 취소 집행정지가 기각되면서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도 14.21% 하락세를 보이며 16,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네, 오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